자, 오늘은 이 키워드도 키워드입니다만은 이 충격적인 발언 한 가지를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 그의 안보 보좌관을 맡게 될 인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인사입니다만은 바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 없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미국 말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지상전 재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보잉 여객기 모조리 안전점검.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베토벤의 납중독 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 측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한미군의 중요한 임무는 중국 억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억제로 주 임무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기는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엘브리지 콜비라고 하는 전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 주력해야지 한반도에 특히 뭐 북한을 막기 위한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요.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전제이고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을 기본으로 해서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힘을 좀 축적해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비 전 차관보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기본으로 해서 미국은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 그 한미 작전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헤비급 복싱 챔피언, 즉 이건 이제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 이제 헤비급 복싱 챔피언,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 미들급 경기, 즉 한반도 전쟁에 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들급 경기에서는 우리 헤비급 선수가 당연히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많이 입고 피곤해지게 되면 그 다음 헤비급 경기, 즉 중국과의 전쟁을 망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그냥 지금처럼 두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나는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실제로 콜비 전 차관보가 안보보좌관을 맡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알 수 있는,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콜비 전 차관보는 더욱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도시들을 희생하면서, 즉 미국 내의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꼭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전쟁, 또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역습 등등등, 미국으로서도 이제 아주 머리 아픈 그런 국제 정세가 계속되는 한, 한국도 결국은 군사, 외교, 이 안보 문제 등등에 있어서 언제든지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한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이 안보보좌관 역할을 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 말대로 그런 주장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 역학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주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언제든 철저하게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 자세가 좀 필요하다. 군사,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말 무시하는 이스라엘 지상전 재개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 돌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 사이에 균열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전면적인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라면서 경고를 한지, 그리고 그 전화통화를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스라엘군이 라파 동부 외곽을 공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통화 시에 네탄야후 총리에게 이 민간인 보호 대책 없는 지상전에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그 통화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라파 동부 외곽을 공습, 에어스트라이크 때려버린 데 이어서 라파 국경 검문소까지 지상군을 투입해서 검문소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지상군이 사실상 이제 시작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로 연결되는 그 검문소를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본격적인 지상전을 하기 전에 이 장악한 이유는요, 이곳을 통해서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 뭐 도주하거나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궁극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전략에 있어서 커다란 균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휴전을 달성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은 달성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라파의 공격, 이 지상전을 계속 미루도록 네탄야후 총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설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양쪽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요, 라파 공격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말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네탄야후 총리는 이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라파 공격은 불가피하다라는 그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My way 를 외치는 것이죠. 미국의 설득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도움 받을 때만 받지 정작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뭐 아랑곳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잉 여객기 모조리 안전점검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그 737 맥스 기종에 잇따른 사고 계속 전해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사고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번에는 그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 기종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보잉은 최근 보잉사가 만드는 787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한 일부 검사와 관련해서 보잉사의 직원들이 내부에서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이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한 일부 검사를 대충 건너뛰고 또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직원들의 내부 말이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지난달 조사를 시작했는데 연방항공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식통들은 해당 검사가 연료 탱크 부근의 그 전기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연방항공청 측은 밝혔습니다. 그 여객기에는요, 뭐 번개 치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그 번개 등과 관련된 그 연료 탱크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해당 검사가 날개와 본체를 연결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부품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품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게 그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았다는 것이죠. 보잉은 지난해까지 1100대의 그 787 드림라이너를 인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450대가량이 이번 사안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그 고객 수송에 이미 사용 중에 있는, 이미 운항하고 있는 그 787 드림라이너 가운데서 이 검사를 위해서 운항을 중단하라 해서 이제 중단시키고 그것까지도 다 검사를 할지 요거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보잉 회사에서 공장에서 생산되고
생산되고 있는, 제작되고 있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all stop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항공청은 보잉 측이 생산 중인 모든 787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해서는 현재 all stop 시키고 재검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잉 측에서는 이제 타격이 있겠죠. 타격이 있기 전에 잘했어야죠. 보잉은 지난 1월 177명이 탑승한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이 도어 플러그로 불리우는 객실 내 그 모듈식 부품이 공중에서 운항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안전성 문제에 직면한 바 있고요. FAA, 연방항공청이 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연방항공청은 이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이 수천 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에 그런 부품들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내부 고발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방항공청이 조사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이런 거였죠. 볼트 너트 같은 거 제대로 안 조였던 그런 문제들. 그래서 툭 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문제 조사 초기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자, 보잉의 주가는요, 올해 들어서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30% 넘게 떨어졌다는 것은 가히 뭐 폭락, 이라는 표현까지도 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그 폭락한 상황에서 지금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납중독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그 작곡가에게는 치명적인 그 청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 알았었다는 사실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각 장애를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린 주요 원인이 납 중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호세 주립대학에 베토벤 연구소가 있는데 그 베토벤 연구소에 윌리엄 메리디스 원장 그리고 이제 베토벤의 머리카락 뭉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호주의 사업가인데 케빈 브라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머리카락 뭉치를 이제 기증을 한 거고 또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실장인 폴 자네토 박사 등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된 연구팀이 있었는데요. 이 연구팀은 임상화학이라는 그 메디컬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토벤의 납중독을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중금속 분석 장비를 갖춘 그 메이오 클리닉의 그 특수 실험실에서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보유했던 그 베토벤의 머리카락 뭉치 2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토벤의 머리카락 뭉치 하나에서는 1g당 258 마이크로그램의 납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분석됐고 또 다른 뭉치에서는 1g당 380 마이크로그램의 납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뭐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우리 일반인들은 쉽게 알기 어렵죠. 비교를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조사하면 납 함유량이 1g에 4 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배 가까운 수준의 납이 베토벤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자네토 박사는 이 결과는 베토벤이 고농도의 납에 노출돼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면서 이는 지금까지 내가 본 모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납 함유량, 납 오염 수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토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납에 오염이 됐을까요? 이제 머리카락에 바로 납이 갔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그런 납성분 같은 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몸 안에 납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머리카락에 자라면서 머리카락 쪽으로 가는 거죠. 납성분이. 꼭 납성분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뭐 나쁜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머리카락 조사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토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또는 뭘 먹었길래 그랬을까? 라는 궁금하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납 중독 전문가인 제롬 은리아구 이 미시간대 교수는 베토벤이 살았던 그 19세기 그 유럽에서는 납이 와인과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몸에 바르는 뭐 연고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그때는 흔히 그렇게 많이 사용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그 머리카락 뭉치에서 고농도의 납이 검출된 것은 물론 그 당시 유럽에서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많이 납에 오염이 됐겠지만 베토벤이 유난히 이렇게 많이 그랬던 것은 그가 즐겨 마셨던 와인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입니다.
값싼 와인, 뭐 베토벤이 그 당시에는 뭐 가난에 찌들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값싼 와인이 원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단맛이 나는 그 납설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납성분이 함유된 그 설탕이 있는데, 그 단맛이 나는 납설탕을 품질이 떨어지는 그 와인의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첨가한 그런 유럽의 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나쁜 건지 모르니까 뭐 불법이다 이런 것도 없었죠, 그때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럽에서 이제 주전자 같은 것도 많이 썼는데 그 주전자에서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와인을 거기다가 넣어서 오랫동안 두면서 숙성해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납땜한 주전자가 많았습니다. 그 납땜한 주전자에 담겨서 숙성된 와인에 또 납이 심하게 녹아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납 중독이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베토벤의 납중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그랜드 캐년으로 여러분을 잠시 모실까 합니다. LA 아주 투어의 박병식 대표가 전하는 3분 칼럼. 오늘은 그랜드 캐년. 이게 누구나 다 그랜드 캐년 뭐 안 가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또 뭐 한 번 가보신 분들은 한 번만 가지 않는다 그러죠. 전혀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 번 가보면 결국은 몇 년 후에 또 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게 바로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 그랜드 캐년 여행과 관련돼서 LA 아주 투어 박병식 대표의 3분 여행 칼럼 잠시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많은 분들이 가까운 곳이건 먼 곳이건 여행을 많이 떠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 되면은 우리는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는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떠나죠. 특히 가족과 함께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몇 코스를 알려드리면은 세도나를 이번 연휴에는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모누멘트 밸리도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치스 캐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랜드 캐년 노스림은 정말로 그랜드 캐년 중에서도 경치가 뛰어나고 분위기가 아주 압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 캐년 노스림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보기에는 슈퍼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은 이름을 차라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휴에는 꼭 한번 그랜드 캐년 노스림을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에 대한 그 사진이나 그림 엽서 같은 걸 보면은요, 사우스림이나 다른 데 가서는 그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노스림에 가보면은 이곳이 바로 그 사진이었구나 하고 여러분은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노스림이야말로 진짜 그랜드 캐년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총 길이는요 한 447km 정도 되는 아주 긴 협곡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탐험대들이 그 인디안의 안내를 받아서 그랜드 캐년 그 가장자리에 와서 딱 보고는 너무나 그 놀라운 모습에 그랑데 하고 외쳤다고 하거든요. 그 말을 따라서 그냥 그랑데가 그랜드 캐년으로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그랜드 캐년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이 아주 심하고 폭포처럼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글렌 캐년 댐을 막지 않았을 그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렁차게 물이 흘러가면서 그 하루에 흘러 쓸어내려가는 그 흙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점령한 사람이 존 포웰 대령이라는 분인데 남북전쟁 당시의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을 그 대원 우명과 함께 답사를 해서 세상에 알리게 됐는데 그 중에서 9명이 가다가 3명은 도저히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해서 조중에 하차를 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그 3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진짜 말 그대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사우스림과 이스트림과 노스림과 이 웨스트림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가는 곳은 사우스림이고요. 그리고 아주 분위기나 경치가 좋은 곳은 또 노스림입니다. 자, 여러분 메모리얼 연휴에 그랜드 캐년 노스림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도 간추린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인들은 집값이나 이 주택 임대료가 앞으로 계속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는 또 앞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소비자 기대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년 후에 주택가격이 지금보다는 오를 것 같다라고 답했고요. 그러면 얼마나 오를 것 같냐? 당신이 생각나는 대로 숫자를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했더니 평균을 따져봤더니 뭐 어떤 사람은 6%, 어떤 사람은 뭐 8%, 어떤 사람은 뭐 2%, 뭐 이렇게 썼겠죠. 그걸 평균 내봤더니 1년 후에 주택가격이 평균 5.1%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1년 전에 같은 조사에서 예상 상승률 2.6%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앞으로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높다라는 것이죠. 자, 집 가격은 그렇고 그럼 임대료, 렌트할 때 그 임대료의 경우에는 1년 뒤에 지금보다도 얼마나 오를 것 같냐 했더니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평균을 해보니까 무려 9.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를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오를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미 높은 수준인 그 모기지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오를 것으로 이제 다들 전망을 했습니다. 1년 후에 평균 모기지 금리는 8.7%, 그리고 3년 후에는 9.7%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요, 7.22%로 수년 전에 3% 미만과 비교하면 훨씬 높죠. 엄청 높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높은 모기지 금리가 팬데믹 기간에 저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지금 주택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때 집 산 사람들은 아주 뭐 2%, 2.5% 이렇게 낮은 그 금리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샀기 때문에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 2.5%로 내가 대출 받은 금리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7% 금리를 내야 되니까 부담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 주택을 팔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 구입 비용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향후 3년 내에 이사할 확률이 얼마냐? 10% 미만이다. 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재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시장에 나오는 집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for sale로 나오는 집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주가 12년 만에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 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미국을 현재 방문 중에 있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그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이 게빈 뉴섬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무역, 투자, 그리고 인적 교류 등등에 대한 우호 협력 양해각서, MOU라고 하죠. 그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실 MOU라는 것은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MOU를 서로 체결해서 사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고 뭐 안 하면 무슨 뭐 불이익을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야말로 양해각서. MOU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해보자라는 건데 지켜도 그만이지만 뭐 안 지켜도 그만. 그래서 이제 늘 말하는 게 미국에 와서 뭐 미국 정부와 미국 무슨 사업체, 기업체 CEO와 뭐 MOU를 체결하고 그걸 들고 한국 가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미국에 이런 사람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뭐 거기에 이제 사기치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이제 MOU라는 자체도 사실은 이제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반대로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의식했는지 이제 김동연 지사는 면담을 마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또 경기도 내에 있는 그 반도체를 비롯한 AI, 빅데이터 산업 등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면서 이번 MOU를 통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로 우리는 그렇게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동연 주지사가 상당히 뭐 정치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생하고 자라서 공부 잘한 뭐 그런 좀 똑똑은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토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표현 뭐 그런 거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뉴섬주 지사가 그런 내 정치적인 말이 아니다. 레토릭이 아니라 커미트먼트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커미트먼트라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잖아요. 뭐 법적 구속력까지는 그래도 없어도 그래도 약속이다. 이건 내가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당신과의 약속입니다. 라면서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그렇게 김동연 지사는 말했습니다. 경기도로 공식 초청을 했는데 뉴섬 주지사가 흔쾌히 수락했다라고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이 개빈 뉴섬 주지사 올해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뭐 올해는 출마할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50대라는 젊은 나이와 또 상대적으로 신선한 이미지 등을 이유로 민주당 내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사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그 미사일의 타격 성공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라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러시아군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이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여 발을 사용했지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이 중 절반가량이 공중에서 그냥 미리 폭발해버려서 의도한 목표물을 타격하지도 못한 불량품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사관은 북한 미사일 50여 발 가운데 21발의 잔해를 정밀 조사한 뒤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로켓 가운데 절반이 궤도를 이탈해서 조기 폭발하는 등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기 일보 직전의 무기들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일찌감치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북한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래돼서 처치곤란한 그런 재래식 무기들을 죄다 러시아에 지원해 준다 시고 이제 보내고 러시아로부터는 식량 등의 지원을 잘 받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릴까요? 중국에서 들어온 웃지 못할 스토리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닷새 동안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소비 장려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5월 초에. 그러면서 이제 관광지 곳곳이 중국에서는 아주 북새통을 이뤘던 그런 가운데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의 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의 그 옌당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공포에 시달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옌당산이라는 것은요, 중국의 1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등반 체험이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번에 사람이 몰리면서 등산객들이 앞으로 꼭 이제 그 높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가야지 이제 이쪽에서 출발하고 이쪽에서 끝나는데 등산객들이 그 중간에서 앞으로 더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관광객들이 공중에 대롱대롱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무려 1시간이나 이 벼랑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드릴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논란이 된 거에 있었는데요. 그 옌당산 측에서 구조를 요청하려면 돈을 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1시간 동안 대롱대롱 공중에 있던 사람이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그 옌당산 그 관계 당국 측에 우리 좀 구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구조를 요청하려면 돈을 내라 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와 관련해서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고 허공에 그냥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 공포스러웠다라며 관광지 측에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무서우면 구조를 요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원한다면 1인당 300위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00위안, 중국 위안, 미국 달러로 치면은 한 45불에서 50불 정도 됩니다. 구조를 원한다면 1인당 50불 내!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옌당산 측은 이전에는 무료로 등산객을 구조해줬지만 장난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내야 구조를 해주는 정책으로 변경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추후에 돈을 받든가 구조를 원하면 돈 내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 사인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어느 순간에 구조를 원한다면 장난이 아니어야 되고, 장난이 아닌 진짜 구조를 원한다면 50불 추후에 내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사인하십시오. 뭐 이런 걸 받아놓고 보내고, 구조는 일단 빨리 해주고 봐야죠. 돈 안 내면 구조 안 해줘. 이거는 절대 후진국성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에서요, 미국인들 사이에 한국 김밥 인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 때문에 정작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김 가격이 1년 만에 80% 치솟아서 김값이 금값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김밥용 김 평균 도매 가격은, 도매입니다. 소매 아니고 도매, 한 속, 즉 100장, 김의 100장을 한 속이라 그래요. 한 속, 즉 100장당 1089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작년 이맘때는 5,6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이 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김밥에 대한 인기가 크게 오르면서 이건 미국으로의 김 수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최근 그 김밥에 대한 인기가 오르면서 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김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되니까 한국에서 김이 모자라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인들의 김밥 사랑 때문에 한국의 김 가격 인상은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의 김밥 가격의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 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